자식들이 괴짝을 열었어요. 돌덩이였어요. 그냥 돌덩이. 덕칠이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득수가 손으로 돌을 들어봤어요. 복순이는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 괴짝 안에는 3년 동안 자식들이 그토록 차지하고 싶었던 아버지의 마지막 비상금 대신 돌멩이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이 괴짝이 어떻게 거기 놓이게 됐는지 처음부터 들어보시겠어요? 잠시 인연을 고하옵니다. 야담 여사와의 이 만남, 구독과 좋아요로 정을 남겨주시옵소서. 때는 말이죠. 조선 땅 충청도 홍성 고을에 뒷골이라 불리는 아주 조그만 마을이 있었어요. 산이 뒤를 딱 막아서서 볕도 늦게 들고 바람도 일찍 내려오는 그런 궁색한 동네였어요. 장터까지 나가려면 고갯길을 2개나 넘어야 했고 고을 원님 얼굴은 세금 거들어 올 때나 볼 수 있던 그야말로 세상 끝 같은 동네였죠. 근데 이 뒷골에서 제일 부지런하고 제일 악착같기로 소문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김복동 영감이에요. 에구, 이름부터 복이 터질 것 같지요? 근데 어르신들, 복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양반은 복을 손수 만든 사람이에요. 그것도 맨손으로. 원래 홍성 토박이가 아니에요. 경상도 의령 땅 찢어지게 가난한 소장농 집 막내로 태어났는데 14살에 아비를 여의고 15살에 낡은 보퉁이 하나 옆구리에 끼고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어요. 행선지도 없었어요.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집신 한 켤레 믿고 발이 가는 대로 걸었어요. 걷고 또 걷다 보니 충청도 홍성 땅 뒷골까지 온 거예요. 어르신들, 그 시절 경상도에서 충청도까지 집신 신고 걸어오면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보름이에요, 보름. 15살 아이가 보름을 걸어온 거예요. 쯧쯧. 뒷골에 도착한 복동이가 처음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박서방네 집 문을 두드렸어요. 저 먹여만 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요. 그 한마디로 머슴살이가 시작됐어요. 새벽 닭 울기 전에 일어나 외양간 소염을 주고 농 갈고 밥 메고 저물녘 깬 가만히 짜고 밤엔 새끼 꼬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5살부터 26살까지 무려 11해를 그렇게 살았어요. 어르신들 아시지요? 그 시절 머슴살이가 얼마나 고된 건지. 밥은 주인 식솔들 다 먹고 남은 거 긁어먹고 이불은 여름 것 그대로 동짓달에도 덮고 손등이 터서 피가 맺혀도 일손을 놓는 법이 없었어요. 근데 말이죠. 이 복동이가 겉으로는 순하디순한 머슴이었는데 속으로는 여우도 이런 여우가 없었어요. 머슴살이로 받은 엽전을 단 한 입도 안 썼어요. 밥값이요? 주인 집 밥 얻어먹으니 없어요. 옷값이요? 주인 어른이 설빔으로 한 벌씩 해주시니 됐고 엽전은 죄다 집 속에 꼭꼭 숨겨뒀어요. 그렇게 차곡차곡 모은 엽전으로 26살에 장가를 들었어요. 신부가 누구냐면 같은 동네 두부 장수 딸 이씨 집안 막내딸이에요. 얼굴이 반반하다거나 집안이 번듯하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두 가난뱅이가 만나서 손을 꼭 잡고 우리 둘이 힘 합치면 뭔가 되겠지.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참말로 이보다 더 단출한 출발이 어디 있겠어요. 그 뒤로 이 부부가 어떻게 살았냐면요. 악착같이 살았어요. 아내 이 씨는 새벽에 맷돌 갈아 두부 쑤어서 장터에 내다 팔고 복동이는 낮엔 남의 집 일 거들고 해지면 지게 지고 나무 팔러 다녔어요. 그렇게 해서 뭘 했냐면 논 한마지기를 샀어요. 여러분, 그 시절에 소장농 집머슴 출신이 자기 이름으로 된 논 문서를 갖는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호적에 이름 석자 올리는 것도 어려운 시절에 논 문서에 제 이름이 적힌다는 게 허허 눈물이 나는 일이지요. 그 논 한 마지기가 두 마지기 되고 두 마지기가 5 마지기가 됐어요.
거기다 마을 어귀에 방앗간도 하나 차렸어요. 동네 안악들이 수군거렸지요. 아이고, 복동이 저 사람 어디서 몸복이 터진 거요. 머슴 살던 놈이 방앗간 주인이 됐다고잉.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피 말린 거예요. 뼈를 갈아 넣은 거예요. 그 세월이 20년이에요. 20년. 그 사이에 자식이 셋 생겼어요. 큰아들 덕칠이, 둘째 득수, 막내딸 복순이. 복동 영감이 이 자식들한테는요, 자기가 못 받은 걸 다 해주고 싶었어요. 자기는 서당 문 앞에도 못 가봤으니까 자식들은 훈장 어른께 보내 글을 배우게 했고, 자기는 동지딸의 솜 빠진 이불 덮었으니까 자식들 이불에는 솜을 두툼하게 두었고, 자기는 설날에 새 도포 한 번 못 입었으니까 자식들 설빔은 꼭 챙겨줬어요. 그게 이 아비의 낙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자식들이 하나둘 관례를 치르고 짝을 찾아 나가고 어느 해 봄에 아내 이 씨가 몸져 누웠어요. 50평생 맷돌 갈고 지게 지고 살았으니 몸이 먼저 떠날 채비를 한 거예요. 이 씨는 그의 여름이 오기 전에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복동 영감 나이 62이었어요. 아내를 보내고 나서 복동 영감이 논두렁에 혼자 앉아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제 나 혼자 이걸 다 뭐하러 껴안고 있어. 자식들한테 나눠줘야지. 그래야 저 사람도 저 세상에서 기뻐하겠지. 그렇게 해서 논 5 마지기는 큰아들 덕칠이한테 넘겼어요. 방앗간은 둘째 득수한테 넘겼어요. 막내 복순이는 시집갈 때 혼수를 두둑이 챙겨줬어요. 자, 그러고 나서 복동 영감한테 남은 게 뭔 줄 아세요? 낡은 방 2칸, 곡식 몇 가마니, 그리고 주름. 그게 다예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재산 넘길 때까지만 해도 자식들 입에서 달콤한 말이 줄줄 나왔거든요. 아버님, 만수무강하세요. 제가 자주 들르겠습니다요. 아버지, 이제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편히 계세요. 어머, 들을 때는 참 귀한 말이지요. 근데 그 말이 봄눈처럼 녹아 없어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복동 영감 몸이 좀 불편해지면서부터 발길이 뜸해졌어요. 처음엔 1달에 1번, 그 다음엔 2달에 1번, 그 다음엔 제삿날이나 얼굴을 비추게 됐어요. 어르신들,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재산 다 물려준 부모치고 대접 잘 받는 부모 없다. 허허, 옛날 어른들이 괜히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복동 영감은 어느 겨울날 아침 혼자 차가운 방에서 일어나 죽을 끓이다가 문득 혼잣말을 했대요. 내가 평생 모은 논이 저 자식들 손에 들어갔는데 나는 지금 왜 이리 혼자인가. 허허, 돈이 부모고 돈이 효도인 세상이구먼. 여러분, 가슴이 좀 먹먹하시지요? 이게 남 이야기 같지 않은 분들, 지금 이 대목에서 긴 한숨 쉬고 계신 분들, 그 맘 저는 이해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 복동 영감이 한숨만 쉬다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름이 왜 복동이겠어요? 복을 손수 만드는 사람이라고요. 이 양반이 죽 한술 뜨다 말고 슬금슬금 눈을 빛내기 시작하거든요. 여우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과연 어떤 꾀를 냈는지 말씀드릴게요.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난 이듬해 겨울, 복동 영감이 보퉁이 하나를 쌌어요. 낡은 도포 1벌, 집신 2켤레, 그리고 담뱃대 하나. 그게 복동 영감 살림의 전부였어요. 그걸 보자기에 싸들고 큰아들 덕칠이네 집 문을 두드렸어요. 나다나. 혼자 있으려니 방이 너무 춥구먼. 한동안 여기 있어도 되겠냐? 덕칠이네는 복동 영감이 넘겨준 논을 팔아서 읍내에 제법 번듯한 기와집을 마련했더라고요. 소슬대문에 마당도 널찍하고 복동 영감이 그 대문 앞에 서서 속으로 생각했대요. 허허, 저 기와가 다 내 논에서 나왔구먼. 그렇게 생각하면서 문을 두드렸는데
문을 열고 나온 건 큰 며느리였어요. 눈이 딱 마주쳤어요. 며느리 표정이 어땠냐면 잔치상 받을 줄 알았는데 상갓집 문 앞에 선 것 같은 그 표정이요. 아, 아버님. 반갑다는 말이 없어요. 어서 오십사는 말도 없어요. 복동 영감이 멋쩍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겨울이 하 추워서 말이다. 방 한 칸만 내어주면 안 되겠냐? 며느리가 뭐라고 했냐면 잠깐만요. 그러고는 문을 반쯤 닫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에서 소곤소곤, 소곤소곤. 여러분, 그 소곤소곤이 얼마나 잘 들렸겠어요. 대문이 낡아서 문틈이 이만큼 벌어졌는데 한참 있다가 덕칠이가 나왔어요. 상투 매만지면서 머리를 극적이면서 아버지, 근데 저희 집이 방이 좀 좁아서요. 복동 영감이 눈을 깜빡였어요. 방이 좁아? 아까 보니까 방이 서너 칸은 되던데? 덕칠이가 손가락을 꼽기 시작했어요. 그게 하나는 사랑방이고 하나는 안방이고 하나는 애들 글방으로 쓰고 있어서 복동 영감이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나는? 덕칠이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때 며느리가 안에서 한마디 보탰어요. 아버님, 작은 아들네가 공간이 더 넓다 들었는데요. 거기 가 계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복동 영감이 들고 온 보퉁이를 내려다봤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덕칠이가 등 뒤에서 불렀어요. 아버지, 진짜로 방이 좁아서 그런 거예요. 서운하게 생각 마세요. 복동 영감은 대답을 안 했어요. 그냥 걸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랬대요. 허허, 내가 저 소슬대문 값을 치렀는디 저 대문이 나한테는 안 열리는구먼. 둘째 득순에는 방앗간 팔아 장사를 시작했는데 제법 잘 돼서 읍내에서 포목전을 하고 있었어요. 복동 영감이 그 포목전 앞을 지나면서 봤대요. 저 포목이 다 내 방앗간에서 나왔구먼. 그러고는 득순의 집으로 갔어요. 득순은 마침 집에 있었어요. 아버지 얼굴을 보더니 일단 반갑게 웃었어요. 아버지, 어쩐 일이세요? 복동 영감이 말했어요. 형 집에 갔더니 방이 좁다 하더구나. 나 여기 좀 있어도 되겠냐? 득수 얼굴이 잠깐 굳었어요. 그래도 득수는 좀 낫더라고요. 일단 들어오세요. 밥도 한 끼 줬어요. 따뜻한 밥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였어요. 둘째 며느리가 말은 안 하는데 행동으로 말을 했어요. 아침 밥상을 차리는데 식구들 밥그릇은 수북한데 복동 영감 밥그릇은 요만한 걸로 놓고 국은 건더기가 별로 없는 걸로 떠다 주고 복동 영감이 그걸 모를 리가 없지요. 평생 눈치로 먹고 산 사람인데 어르신들 머슴살이 11해 한 사람이 눈치를 못 읽겠어요? 그래도 아무 말 없이 드셨어요. 허허, 참으셨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밤 며느리가 득수한테 하는 말이 얇은 벽 너머로 고스란히 들려왔어요. 여보, 어르신 계시면 동네 체면이 있지.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어떻게 보이겠어요. 쯧쯧. 복동 영감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다 들렸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랬대요. 허허, 내가 저 포목전 미천을 댔는디 저 집에서 나는 체면 깎는 짐이 됐구먼. 이튿날 아침 득수가 복동 영감한테 와서 말했어요. 아버지, 사실 막내 복순이네 집이 제일 넓거든요. 거기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복동 영감이 밥숟가락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복순이 서방이 알고는 있냐? 득수가 대답을 못했어요. 복동 영감이 조용히 일어나서 보퉁이를 다시 쌌어요. 막내 복순이는 시집을 가서 남편과 함께 읍내 가까운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복순이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 나왔어요. 딸이니까요. 그래도 딸은 딸이에요.
아버지, 어쩐 일이에요? 어서 들어와요. 밥도 차려줬어요. 따끈하고 넉넉한 밥이었어요. 복동 영감이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건 복순이 남편 쪽이었어요. 사위가 들어오다가 장인어른이 사랑방에 앉아 계신 걸 보더니 표정이 딱 굳더래요. 아무 말은 안 했어요. 그냥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복순이랑 사위가 방에서 소근소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복동 영감은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얼마나 좁은지. 복순이가 울먹이는 소리도 들렸어요. 복동 영감은 그냥 누워 있었어요. 눈을 뜨고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속으로 이랬대요. 형 집에서도 짐이고 아우 집에서도 짐이고 딸네 집에서도 짐이구먼. 평생 짐을 지고 살았더니 말년엔 내가 짐이 됐네. 다음 날 아침 복순이가 아버지 방에 왔을 때 복동 영감은 이미 보퉁이를 다 싸놓고 있었어요. 복순이가 눈이 빨개져서 말했어요. 아버지, 가지 마세요. 제가 서방한테 얘기할게요. 복동 영감이 딸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러고는 빙긋 웃었어요. 복순아, 괜찮다. 아버지가 생각이 좀 짧았구나. 너도 내 살림이 있는 거지. 복순이가 눈물을 뚝 흘렸어요. 복동 영감이 딸 등을 토닥였어요. 울지 마라. 아버지 멀쩡하다. 그렇게 말하고 보퉁이를 들고 나섰어요. 큰 집에서 쫓겨나고 둘째 집에서 밀려나고 딸네 집에서도 나와야 했어요. 복동 영감이 뒷골로 돌아오는 고갯길을 넘으면서 혼자 중얼거렸대요. 허허, 내가 저 새 집 기둥을 세웠는디 그 기둥 어디에도 내 자리가 없구먼. 에구,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이 복동 영감 고갯길을 넘으면서 울었냐고요? 아니에요. 걸으면서 슬금슬금 무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럽고 그 다음엔 분하고 그러다가 눈빛이 바뀌었어요. 여우 눈빛으로요. 이제 이 영감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복동 영감이 뒷골 빈집으로 돌아왔어요. 찬 방문을 열고 들어서니 꺼진 아궁이에 재만 수북하고 벽 한쪽엔 거미줄이 쳐져 있고 복동 영감이 보퉁이를 방 한 구석에 내려놓고 벽에 등을 기댔어요. 바람소리만 창호지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고 허, 이 넓은 세상에 이 영감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을 보냈어요. 아궁이에 불 때다가 말다가 죽 끓여 먹다가 말다가 마을 사람들이 가끔 들여다봤어요. 옆집 오서방이 지나가다가 물었어요. 복동이 자식들한테 안 갔어? 모신다 하지 않았던가? 복동 영감이 툇마루에 걸터앉아 담뱃대를 툭툭 털면서 말했어요. 바람 좀 쐬러 왔지. 오서방이 고개를 갸웃하며 갔어요. 복동 영감은 그 뒷모습을 보면서 혼자 피식 웃었어요. 바람 쐬러 온 게 맞긴 맞지. 찬바람을 실컷 쐬고 왔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살인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복동아, 복동이 있냐? 문을 열고 들어온 건 강쇠라는 옛 친구였어요. 젊은 시절 같이 머슴살이 하던 친구인데 이 사람은 나중에 장사 수완이 생겨서 읍내에서 고물전을 꽤 크게 운영하고 있었어요. 강쇠가 들어오자마자 복동 영감 얼굴을 보고 혀를 찼어요. 야, 임마. 얼굴이 왜 이래? 꼭 빈지게 같잖아. 복동 영감이 피식 웃었어요. 빈지게 맞지 뭐. 속이 다 빠져나갔으니. 강쇠가 방에 털썩 앉으면서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자식들이 어쨌어? 복동 영감이 처음엔 괜찮다 했다가 강쇠가 워낙 오래된 친구니까 결국 다 털어놨어요. 큰 집 간 것, 둘째 집 간 것, 딸네 집 간 것, 보퉁이 들고 고갯길 넘어왔다 갔다 한 것. 강쇠가 다 듣고 나서
한동안 말이 없더니 이런 나쁜 놈들. 한마디 뱉고는 근데 복동아,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럴 줄 알았어. 복동 영감이 눈을 치켜떴어요. 알았다고? 강쇠가 담뱃대를 받아 물면서 말했어요. 야, 재산을 다 줘버리면 어떡하냐. 가진 게 없으면 부모도 없는 거야. 요즘 세상에. 너무 일찍 다 줬어. 복동 영감이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걸 이제 알았으면 뭐하나. 강쇠가 잠깐 생각하더니 무릎을 탁 쳤어요. 야, 그러지 말고. 방법이 있잖아. 복동 영감이 멍하니 쳐다봤어요. 방법? 강쇠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목소리를 낮췄어요. 있는 척해. 있는 척? 복동 영감이 그 말을 천천히 되새겼어요. 있는 척? 있는 척이라니 뭘 어떻게? 강쇠가 씩 웃으면서 말했어요. 야, 생각해봐. 자식들이 왜 너를 내쫓았겠어? 내가 빈털털이니까 그런 거잖아. 줄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아직 뭔가 남아있다면? 비상금이 있다면? 그것도 꽤 묵직한 게. 복동 영감이 코웃음을 쳤어요. 없는데 어떻게 있는 척을 해. 강쇠가 눈을 찡긋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부탁하라는 거지. 여러분, 이 두 영감이 밤새 뭘 했냐면요. 담뱃대 연기 자욱한 방 안에서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작전을 짰어요. 머슴 출신 두 노인네가 밤새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로부터 사흘 뒤 강쇠네 고물전 달구지가 뒷골 복동 영감 집 앞에 딱 섰어요. 달구지 위에 뭐가 실려 있냐면 커다란 나무 괴짝 하나. 어른 허리 높이만한 육중하고 묵직한 나무 괴짝이에요. 뚜껑에는 오칠이 반질반질하고 앞에는 묵직한 노쇠 자물쇠가 달려 있어요. 달구직군 둘이서 끙끙대면서 들고 들어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죄다 나와서 구경했어요. 저게 뭐야? 복동이네 저게 뭐 들었대? 어디서 저런 게 왔대? 강쇠가 달구지 위에서 내려서면서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복동아, 여기 놓으면 되지. 열쇠는 여기 있고 소중한 거니까 잘 간수해. 복동 영감이 도포자락을 여미면서 근엄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고했네. 그러고는 괴짝을 방 안에 들여놓고 자물쇠를 채웠어요. 딸깍. 그 괴짝 안에 뭐가 들었냐고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돌덩이에요. 강쇠 고물전 마당에 쌓여있던 묵직한 돌덩이들. 거기다 오래된 녹그릇 몇 개를 얹어서 들어서 흔들면 철컹철컹 소리가 나게 해놨어요. 그게 다예요. 근데 복동 영감이 한 가지를 더 했어요. 괴짝을 들여놓은 다음 날 마을에서 제일 입이 가벼운 사람을 찾아갔어요. 누구냐면 갑돌이네 할멈이에요. 이 양반이 한번 들으면 동네방네 다 퍼뜨리는 분이거든요. 지난 가을 원님 행차 소식도 이 할멈 입에서 먼저 나왔을 정도예요. 복동 영감이 그 갑돌이네 할멈한테 슬쩍 다가갔어요. 그러고는 목소리를 낮추고 비밀 얘기하듯이 말했어요. 할멈, 사실 나가 그동안 자식들 몰래 숨겨둔 게 좀 있어요. 할멈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아니, 뭐래요? 복동 영감이 더 목소리를 낮췄어요. 말하면 안 되는디. 젊을 때부터 조금씩 모아둔 비상금이요. 자식들한테는 다 줬다 했지만 사실 마지막 한 몫은 따로 남겨둔 거라고. 그게 저 괴짝 안에 있어. 할멈이 숨을 턱 들이켰어요. 아이고, 얼마나요? 복동 영감이 손을 휘휘 저으면서 그건 말 못해요. 근데 괴짝에 잘 넣어뒀어. 그거 죽을 때 누구한테 줄지는 아직 안 정했고. 그러고는 자리를 떴어요. 그 말이 퍼지는데 하루도 안 걸렸어요. 갑돌이네 할멈이 누구한테 했고 그 누구가 또 장터에서 누구한테 했고
사흘도 안 돼서 새 자식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여러분, 복동 영감이 그날 저녁 방에 혼자 앉아서 그 괴짝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담뱃대를 물고 연기를 한 모금 내뿜고 강쇠야 고맙네. 자네 덕에 이 늙은이가 한번 놀아보겠구먼. 그러고는 괴짝을 손으로 툭툭 두드렸어요. 안에서 철컹 소리가 났어요. 복동 영감이 피식 웃었어요. 그래, 너도 수고가 많다. 자, 여러분.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그 소문을 들은 새 자식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게 볼만하거든요. 소문이 퍼진 지 닷새도 안 됐어요. 제일 먼저 나타난 건 큰아들 덕칠이었어요. 어느 저녁 나절 뒷골 복동 영감집 살인문이 삐걱 열리더니 덕칠이가 뭘 들고 왔냐면 보자기에 싼 뭔가를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왔어요. 안에 뭐가 들었냐면 돼지고기 한 근에 막걸리 한 동이에 약과 한 봉. 복동 영감이 툇마루에서 담뱃대를 물고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덕칠이가 희죽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자주 못 왔지요. 죄송합니다요. 오늘 고기나 구워 드시려고요. 복동 영감이 덕칠이 얼굴을 한번 쳐다봤어요.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면서 들어오너라. 덕칠이가 부엌에서 고기를 굽기 시작했어요. 기름이 지글지글 끓고 고기 냄새가 솔솔 나고 복동 영감은 언제 이런 대접을 받아봤겠어요. 그러면서 덕칠이가 이런저런 말을 했어요. 날씨 얘기, 마을 얘기, 아이들 서당 얘기. 그러다가 슬쩍 아버지, 근데 저 괴짝은 뭐예요? 방에 들여놓은 거. 복동 영감이 고기 한 점 집으면서 말했어요. 응? 아, 그거. 네, 그거요. 자물쇠까지 달려있던데요. 복동 영감이 천천히 씹으면서 별거 아니요. 덕칠이가 웃으면서 별거 아니긴요. 강쇠 어른이 달구지로 직접 가져오시던데요. 뭐 들었어요? 복동 영감이 덕칠이를 한번 쳐다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복동 영감이 말했어요. 왜? 덕칠이가 머리를 극적이면서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복동 영감이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고 먹어라. 그게 끝이었어요. 그 다음 주 이번엔 둘째 득수가 왔어요. 득수는 더 준비를 해왔어요. 갈비찜 한 냄비, 무쇠솥에 따끈하게 해서 보자기에 꼭꼭 싸들고 왔어요. 아버지, 날도 추운데 몸은 괜찮으세요? 갈비찜 해왔습니다요. 복동 영감이 또 아무 말 없이 들어오라 했어요. 득수가 상을 차리면서 아버지, 저 사실 그때 아버지한테 너무 잘못했어요. 진짜 반성 많이 했습니다요. 복동 영감이 말했어요. 그래. 득수가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 집으로 오세요. 방 하나 비울게요. 이제 공간 충분합니다요. 복동 영감이 갈비 하나 들고 뜯으면서 됐다. 득수가 당황해서 됐다고요? 여기가 좋아. 득수가 눈치를 보면서 아버지. 근데 그 괴짝 혹시. 복동 영감이 득수를 딱 쳐다봤어요. 득수가 말을 삼켰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득수가 다시 웃으면서 아니에요. 그냥 밥이나 드세요. 여러분,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방이 좁다, 체면이 깎인다며 눈치를 주던 그 자식들이 이제는 갈비찜 들고 돼지고기 들고 오는 거예요. 쯧쯧. 근데 제일 가관인 건 따로 있었어요. 큰 며느리가 어느 날 혼자서 왔어요. 덕칠이도 없이 혼자. 뭘 들고 왔냐면 닭 한 마리를 통째로 고아서 뚝배기에 담아왔어요. 그것도 직접 고아서 아버님, 제가 죄가 많습니다요. 그때 제가 아버님을 너무 박하게 모셨어요.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요. 눈물을 찔끔 흘리기까지 했어요.
복동 영감이 그 며느리 얼굴을 가만히 봤어요. 그러고는 뚝배기 뚜껑을 열면서 잘 먹겠다. 며느리가 방 안으로 들어오면서 슬쩍 구석을 눈으로 훑었어요. 자물쇠가 달린 그 묵직한 괴짝에 눈길이 딱 멈췄어요. 며느리가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 집 방을 새로 단장했어요. 볕도 잘 들고 아주 아늑하답니다요. 이제 오셔도 됩니다요. 복동 영감이 국물을 호호 불면서 고맙다. 며느리가 기다렸어요. 복동 영감이 아무 말을 안 하니까 며느리가 슬그머니 한마디 더 했어요. 아버님, 저 괴짝 무거우시면 저희 집에 옮겨드릴 수도 있어요. 덕칠이한테 시키면 되니까요. 복동 영감이 숟가락을 탁 내려놨어요. 그러고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어요. 며느리가 움츠러들었어요. 복동 영감이 말했어요. 괴짝은 여기 있어야 해. 며느리가 얼른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네네. 그럼요, 그럼요. 그때부터예요. 세 자식이 경쟁을 시작했어요. 덕칠이는 매주 장날마다 고기를 들고 왔어요. 득수는 닷새마다 반찬을 해왔어요. 복순이는 일해마다 와서 방 청소를 했어요. 복동 영감 발이 시리다 하니까 덕칠이가 두툼한 버선을 사왔어요. 허리가 좀 쑤신다 했더니 득수가 약방에서 약을 지어왔어요. 복순이 서방, 그 사위, 얼굴 굳었던 그 사위가 어느 날 복동 영감 발을 씻겨드렸어요. 복동 영감이 어느 날 저녁 혼자 방에 앉아서 그 괴짝을 바라보면서 혼잣말을 했대요. 강쇠야, 고맙네. 자네 덕에 이 늙은이가 말년에 이런 대접을 받아보는구먼. 그러고는 괴짝을 손으로 툭툭 두드렸어요. 안에서 철컹 소리가 났어요. 복동 영감이 피식 웃었어요. 그래, 너도 수고가 많다. 여러분, 이 자식들이 나쁜 자식들일까요?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사람이 원래 그래요. 있을 때는 몰라요. 없어지고 나서야,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제야 허둥지둥 달려오는 거예요. 복동 영감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꾀를 낸 거예요. 분노 대신 꾀를, 원망 대신 웃음을, 빈 괴짝 하나로 말년을 따뜻하게 보냈어요. 고기도 실컷 먹고, 발도 씻김 받고, 자식 얼굴도 실컷 보고, 쯧쯧, 빈 괴짝이 해준 효도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그냥 웃기고 마는 이야기예요. 복동 영감이 마지막으로 남긴 게 있어요. 괴짝 안에 돌덩이 말고 딱 한 가지를 더 넣어뒀거든요. 복동 영감이 세상을 떠난 건 괴짝이 들어온 지 3년째 되던 해 늦가을이었어요. 아침에 복순이가 청소하러 왔다가 방에서 조용히 누워 계신 걸 발견했어요. 얼굴이 편안했대요. 도포 자락을 가지런히 여미고 두 손을 배 위에 얹고 꼭 그냥 주무시는 것 같았대요. 복순이가 아버지 손을 잡았을 때 이미 차가워져 있었어요. 세 자식이 달려왔어요. 덕칠이, 득수, 복순이. 셋이 아버지 방에 모여서 울었어요. 3년 동안 매주 고기 들고 오고 반찬해 오고 발 씻겨드리고 했는데 그게 끝이 난 거예요. 초상을 치르고 사흘째 되던 날 덕칠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유품 정리해야지. 셋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을 둘러보는데 구석에 그 괴짝이 있었어요. 자물쇠가 채워진 그 묵직한 괴짝. 셋이 눈이 마주쳤어요. 말은 안 했어요. 근데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덕칠이가 먼저 말했어요. 열어봐야 하지 않겠냐? 득수가 얼른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품이니까. 복순이는 말이 없었어요. 열쇠는 복동 영감 베개 밑에 있었어요. 덕칠이가 열쇠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약간 떨렸대요. 자물쇠에 열쇠를 꽂고 돌렸어요. 딸깍. 뚜껑을 열었어요. 셋이 동시에 안을 들여다봤어요. 돌덩이였어요.
그냥 돌덩이, 울퉁불퉁한 돌멩이들이 괴짝 가득 쌓여 있었어요. 거기다 녹슨 녹그릇 몇 개. 그게 다였어요. 덕칠이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득수가 손으로 돌을 하나 들어봤어요. 그냥 돌이었어요. 아무 말도 없었어요. 한참 후에 득수가 피식 웃었어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복순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그때 덕칠이가 괴짝 바닥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돌 사이에 끼어 있는 봉투 하나. 낡은 한지 봉투에 굵은 붓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어요. 덕칠, 득수, 복순에게. 덕칠이가 봉투를 뜯었어요. 한지 편지 한 장이 나왔어요. 덕칠이가 소리내어 읽었어요. 너희들에게. 아비가 이걸 쓰면서 웃었다. 많이 웃었다. 너희들 잘 먹이려고 평생 일했는데 말년에 밥 얻어먹으려고 이 짓을 했으니 우습지 않냐? 허허. 근데 아비는 후회 안 한다. 덕분에 3년을 잘 먹었고 따뜻하게 잤고 너희 얼굴을 실컷 봤다. 그걸로 됐다. 한 가지만 말하마. 아비가 너희한테 원망이 없다. 너희가 나쁜 자식들이 아니라는 거 안다. 다만 너희도 이제 알았을 거다. 사람은 있을 때 잘해야 한다는 거. 살아있을 때, 곁에 있을 때, 그때 잘해라. 괴짝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그 마음, 그 마음의 절반만이라도 살아있는 사람한테 써라. 그게 아비 마지막 부탁이다. 잘 살아라. 아비가. 덕칠이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득수가 돌덩이를 손에 쥔 채로 눈물을 흘렸어요. 복순이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편지를 두 손으로 꼭 끌어안았어요. 그 방 안에 한참 동안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찬바람만 창호지 문틈으로 살며시 새어 들어왔어요. 여러분, 김복동 영감이 남긴 건 돌덩이가 아니었어요. 머슴살이로 시작해서 평생 땀으로 일군 사람이 말년에 자식들한테 외면당하면서도 울지 않고 꾀를 냈고 원망하지 않고 웃었고 마지막엔 편지 한 장을 남겼어요. 있을 때 잘해라. 살아있을 때 잘해라. 이 말 한마디를 그 묵직한 괴짝에 담아서 자식들 가슴에 평생 남도록 던져놓고 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곁에 계신 분이 있으세요? 부모님이든 배우자든 오래된 벗이든 서찰 한 장, 밥 한 끼, 손 한 번 잡아드리는 거 오늘 하세요. 괴짝 열어보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야기 빈 괴짝이 부른 효도 여기서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